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송서입니다. 여기는 저는 작전장교 예민수고요. 저는 초보개미 R 김쌤이고요. 네, 초보개미 R. 왜 R. R인지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초보개미가 되기 전에 R 단계라고. 네, 하는 초보개미로 R이라고 깨어나지 하시면 못해서 R, 그렇습니다. 영어 R이 아니라 R입니다. 네, 예. yes. 오늘 훈련 교관은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요. 핫한 부동산. 정말 주식시장이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시중의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동산이 또 될 거냐? 일단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1,100조? 이 더 될 것 역대급인가요? 같은데요? 예,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집계된 것만 그 정도고 네. 이게 그 유동 자금 또는 부동 자금이라는 걸 규정하는 것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네. 역대급으로 많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예. 우리 생각하기에 제로 금리잖아요. 지금 은행에 예금하러 가면 앞이 0이 붙어 있거든요. 특판 이런 거 가봐야 2%, 1%. 그 정도로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금방 돈을 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유동자금, 부동자금인데 네. 그런 여유자금으로 남겨두는 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이 경제가 예전이랑 정말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외환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금리 25% 갔던 세상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외부 충격이 와서 경제가 어려워진 건 똑같은데 이제 그때는 물론 외환위기고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금리, 돈의 여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부동자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고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 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네. 그렇게 딱 돈을 예금하러 오신 분한테 네. 금방 돈을 빼실 건가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통 정의를 하냐 하면 큰 그 비용을 치르지 않고 돈을 바로 빼실 수 있는 분들 뭐 MMF라든가 또 증권사에 가서 CMA 계좌나 RP 계좌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돈. 예, 만기가 짧은 돈들 그런 데 들어가 있는 돈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고 사람마다 다르고 한데 아무튼 금방이라도 이동할 수 있는 우리 고객 예탁금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금방이라도 쭉 살 수 있는 돈들이 고객 예탁금인 것처럼 네. 바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네, 되어 있는 네. 돈이 고객 예탁금이잖아요. 네.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딱 놔놓고 아직 주식을 안 산 돈. 그러니까 그런 돈처럼 마치 경제에 뭘 지금 준비가 되면 방향이 정해지면 바로 움직이겠다는 돈이 1,0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죠. 1,000조 이렇게 되면 감이 예, 감이 안 오네요. 감이 안 오네요. 숫자가 와닿지 네네. 않고요. 조금만 뒤쪽으로 앉으십시오. 불편하세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전혀.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정부의 엄청난 규제 폭탄을 내기 전까지 부동산이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 한 2015년부터인가요? 대략 2015년, 16년? 16년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6년 연속 오르고 있고요. 네. 6년 연속 오르고 있는 것도 오르고 있는 거지만 특히 이번 부동산 가격의 그 가장 큰 변화는 네. 제 생각에 양극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중위권 이제 그 뭐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매겨서 50등 하는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2014-15년에 5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9억 2천, 9억 3천. 거의 더블이네요. 예, 거의 그러니까 네. 지난 3, 4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2배 오른 아파트들은 거의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던 반면 우리나라 지방의 부동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경남 지역이라든가 네. 또는 충청도 특히 그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 또 충청북도 지역 이런 데는 못 오르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연말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뭘 뜻하냐면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정부가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강한 규제 대책들을 펼쳐놓으면서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이른바 12, 16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는 양극화가 좀 진정된 건 좋은데 대신 전국 단위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 청주 이런 데 요즘 장난 아니라면서요? 예, 청주도 네. 그렇고요. 특히 대전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맞아요. 대전 예, 그다음에 그동안- 세종시 있는 예, 쪽으로 세종시는 뭐 아, 잘하시네요. 계속 오르고 있는 관심 중이다라고. 많아요. 네, 관심이 예, 많으시구나. 그리고 또 경기도가 네. 최근에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용인 지역이라든가 풍선 효과 때문에. 아, 예, 그래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최근에 드디어 수원 화서 네. 지역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은 그런 가격에 도달할 정도로 아무튼 최근 들어서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서울은 조금 탄력이 진정됐다 정도인 거고 대신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제주도도 조금 꺼졌고 예전보다는 말이죠. 예, 이제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네. 중국 투자자들, 네. 중국 관광객들 영향을 좀 받았던 면도 있고 또 그 우리가 한때 유행이 제주도 가서 사는 거가 네. 좀 맞아요. 굉장히 그 예. 제주도에 맞아요, 있는 호젓한 바닷가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시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모 방송 덕분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은 좀 진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은 좀 진정된 것 같지만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쇼크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강하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네. 통계만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지난 5월달 기준입니다. 지난 5월달 기준으로 2019년 5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죠. 네. 1년 전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5.55%. 많이 예. 올랐네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로인데. 그러게요. 아. 제로 마이너스 가는. 예, 거기다 경제 성장률 지금 올해 마이너스를 예상하는데 음. 집값이 특히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해서 5.55% 그리고 전국 아파트는 2.36%. 그러니까 네. 서울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 올해 이제 지금 서울이 좀 진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아직도 서울이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2배 이상 오른 거 보면 작년 가을에 정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가장들은 이제 어깨 힘이 팍 들어가 있고요. 네. 뭐 가지고 있어요. 지가 산 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주로 이제 부인들이 이렇게 해서 사시거든요. 그래놓고서 근데 이제 뭐 아파트값 안 된다고 안 샀던 뭐 집 사면 안 된다는 제 뭐 선배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별로 뭐 좀 못 오른 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맥이 주고 네, 이렇게 사는 거고요. 김쌤은 지금 네네. 그 연령을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네. 3학년이신가요? 2학년이신가요? 네. 네. 3학년이에요? 네, 3학년입니다. 3학년이면 30대들이 주도해서 네네. 집값 막 샀잖아요. 네. 집 샀는데 그 주변에 집 산 그 네. 친구들 많아요? 집사 친구들이요. 네.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네네. 부자의 꿈은 꽤 아까 30억으로 크시더만 실제 산 사람들은 좀 없었네. 좀 사셨나요, 박사님께서는? 네. 저요? 네. 조금 사긴 뭐 그게 조금 가지고 될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9억 2천, 9억 2천이라는데. 네네. 그나저나 네네.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2008년에 우리는 경험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리먼 사태 경기가 오면서 그때 부동산이 와장창 한번 무너졌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럴 걸로 예측들을 하고 있었고 초반에 그랬는데 웬걸 이쪽 저쪽에서 그래도 부동산도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학습 효과가 참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전국 우리나라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받긴 받았어요. 한 6개월 받았는데 그때 하락률이 얼마였냐면 1.4%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이 그때 살짝 조정받고 오르는 것 같다가 이후로 또 쭉 밀렸던데요. 예, 그게 이제 2011년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 2011년부터 서울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른바 하우스 푸어 사태 기억나실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14년까지 3년 네.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대신 지방이 올랐어요. 부산을 중심으로 맞아요. 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평균은 그래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연간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기록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부동산 시장은 일단 좀 안정적인 자산이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결국 지역별 미분양을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2014, 15년부터 서울이 올라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누적돼 있었던 미분양 물량들이 한때 막 해소되고. 8만 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때 사야 되는데 예, 미분양이 그게 있어요. 다 완화되고 해소되기 그러게요. 시작한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붐이었잖아요. 특히 네. 창원, 거제, 울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남동 해안벨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다가 14, 15년부터 우리 조선 경기 꺾이면서 네. 그때부터 그쪽 이제 경기 또 망가졌죠. 그러면서 관련돼 있는 기자재 산업들까지 좀 어려워지며 반대로 이제 거기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양극화를 낳았었던 걸 보면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 있어서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제 충격에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다. 음. 두 번째, 지역별 공급 과잉이 존재하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008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는 금리죠. 2008년에는 한국은행이 5.25%까지 정책 금리를 인상했다가 그걸 2%로 이제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가 내려가면서 일단 고금리 충격들은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안 그래도 정책 금리는 그냥 1.25% 있었던 게 이번에 0.5가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금리가 원래 낮았는데 더 낮아진 음.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저금리 혜택, 유동성의 혜택도 말릴 수 없는 유동성. 최근에는 좀 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정은 좀 있지 않겠냐. 그러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전망이었는데 제 전망은 현재로서만 본다면 틀렸죠. 조정이 없는 조정도 없이 그냥 가려는 분위기다. 조금 이렇게 조정 받고 갈 걸로 했는데 그나마의 조정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그 감정원이라는 예, 이제 한국 감정원, 감정원에서 나오는 통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한 8주, 9주 정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간 단위 마이너스가 조금 일시 났었지만 예. 그거조차도 이제 지난주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월간 단위 통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플러스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그 추정 기관 따라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약간의 오가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조정 없이 지금 지나가는 야, 분위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결국은 같습니다. 돈의 힘이다. 이동성의 힘이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 네. 요즘에는 근데 이제 모든 돈들이 주식으로 조금 많이 가잖아요. 많이 부동산보다는. 가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죠. 당연히 그게 음. 언제쯤? 이게 무서워요. 아, 투자자들이 다 무서워하는 게 바로 지금 방금 김쌤 말씀하신 거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200 왔잖아요. 그러면 1,400에 들어가신 분은 잘 없겠지만 뭐 2,000 밑에만 들어갔더라도 벌써 10에서 20% 이상 수익이 났다라는 건데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손실 다 만회하고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수익이 나면 좀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좀 되네.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올 걸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알면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게다가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물론 여윳돈으로 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예. 빚을 저희들이 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빚을 내서 네. 마통을 만들어서 마통 뭔지 아세요? 마통? 마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아, 진짜 그걸 마통이라고요? 마통이라고. 아, 그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투자를 투자하신 하시나요? 분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짭짤하게 벌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해볼까, 규모를 좀 키워볼까, 자신을 얻고 돈들이 뭐 추가적으로 주식에 더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들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지금 규제 장벽이 엄청난 장벽에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나마 이제 잘 올라왔는데 정부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보유세, 그다음에 뭐 양도세 사실 많이 올렸고 지금도 이제 뭐 니들 까딱하면 또 올리라는 분위기인데 규제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어요? 그 벌써 예. 이 2016년 11.3 조치부터 시작해서 네. 굵직굵직한 것만 벌써 4개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2 대책, 8.2 대책, 9.13 작년에 맞아, 9.13. 12.16까지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4번 있었거든요. 네네. 잘게는 수십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6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거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유동성,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돈이 갈 네. 데가 없고 리스크,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걸 다들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겁이 없어진 거죠. 그래요? 이게 좀 겁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격렬하게 움직이거든요. 오를 때 좋은데 빠질 때 그 빚청산 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공급인데 요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6년 올랐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16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지역의 아무튼 주택 공급, 전국 지역의 주택 공급이 감소세로 돌아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엔 택지를 더 이상 개발할 데가 그것도 없었을 있고 거고. 또
재건축에 대해서 예. 규제가 되게 강화됐어요. 특히 재초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초환. 이게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초과이익 이름이 환수제. 굉장히 긴 이름의 제도인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낡은 아파트를 새로 부수고 새로 지어서 네.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크게 나잖아요. 그 수익이 크게 난 걸 정부가 뱉어내, 일정 부분. 세금으로 일정 부분 아. 30% 이상이라고 보는데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나오면서 이런 재건축을 미리미리 추진해서 이미 이주가 완료됐거나 또는 추진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약화되거나 규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집을 부수고 난 다음 새로 짓게 될 때 새 집이 생길 때 새로 생기는 집들을 일반 분양해서 그게 이제 차익이잖아요. 그 일반 분양하게 되는 걸 굉장히 싸게 분양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새 로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청약 로또. 청약 로또. 청약 예, 로또. 죄송합니다. 30대는 뭐 쳐다도 못 보죠. 점수가 안 되니까. 그 네. 뭐 20년 무주택의 아이들 넷, 셋, 넷 네. 그리고 부양하는 또 부모님까지 네. 계셔야 대략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점수, 60점 이런 점수가 되려면 정말 뭐 말도 못하게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계시면서 이번에 또 운도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 20대, 30대들은 이제 청약에서 아무런 뭐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무튼 좀 값싸게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분양가를 상한제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주택의 공급을 이제 더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그냥 결국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나서야 돼서 정부가 이번에 용산 기지창 쪽에 네. 주택을 한다든가 또 구룡마을에 임대주택을 4,000호 건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만 아무튼 저 멀리 연못의 물로 나무의 불을 끄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주택 공급은 부수고 새로 짓고 입주하는데 보통 재건축 재개발도 7년, 5년 사이 정도 보통 잡게 되는데 이런 정부가 하는 공공부문의 그런 개발들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공급 계획들은 나와 있지만 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서울의 미분양이 사실상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꾸 조바심을 내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별로 조정도 없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좀 진정된 것 같지만 대신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거는 저희 이제 뭐 30대라든지 초보분들은 어떤 걸 이제 봐야 그 움직임을 봐야 조금 정확히 조금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굉장히 깜깜이 시장입니다. 깜깜이 시장. 잘 그래서 기업처럼 뭐 예를 들면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딱 즉각적으로 그게 알 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나마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고 도움을 되는 네.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만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사이트는 한번 네. 꼭 좀 들어가서 네네. 특히 앱도 있거든요. 네. 그 네. KB부동산은 꼭 리본이라는 앱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앱에 좋은 칼럼도 실리고 단지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표도 거의 주간 기준으로 올려주고. 주간 기준도 올려주고 또 관심 있는 지역의 그 실거래가 정보 이런 걸 신속하게 해주는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들도 최근에 앱이 굉장히 잘 그거 개발돼 있어요. 좋대요. 그거 그래요? 호갱노노라고 부동산 그 사이트인데 누가 말씀해서 저도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런 사이트들에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 괜찮은 부동산 그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예. 분들 팔로우해보는 것도 유튜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가장 좋아하는 최상욱 작가나 이상우 작가 같은 분들은 꼭 한번 봐주셔도 좋고 물론 제 블로그를 오셔도 네, 되지만 대표적으로 네, 홍춘욱 네. 박사님. 저는 네. 뭐 근데 그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이나 주식 환율에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쪽 관련한 보고서들은 좀 덜 올리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가면서 감을 잡으면 좋고요. 특히 저는 2030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추천 전략이 음. 경매 공부를 좀 하시면 경매 공부를 참 하시랍니다. 좋습니다. 네, 왜 경매 그러냐면 공부. 경매가 요즘 뭐 경매 낙찰가가 거의 시세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별 차이 없는데요. 네. 그게 지금을 노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경제라는 게 항상 좋은 날만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6년 연속 오르는 날만 있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근데 참 경제라는 게 인생 같아서 사이클이 있죠. 그렇죠. 사이클이 네.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으면 좀 힘든 시절도 있고 네. 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 박사는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 이런 소리 들은 좀 많거든요. 네. 네네. 저도 그때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6년째 오르니까 더 갈 것 같죠. 근데 모릅니다. 그거는 올해부터 부동산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예. 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전 마진이잖아요. 세이프 마진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있다면 그 적정 가격보다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오더라도 버텨내면서 장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안전 그래서 마진. 예. 2020년 3월이 주식 시장에 안전 마진을 주는 시기였다라면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또 그게 언제 올지 모를 때 온다. 경매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경락되는 가격이라는 게 감정평가사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적정가예요 하고 올리는데 예. 그거보다 싸게 거래되는 시기들이 또 지금은 안 오는데 방금 예 박사님 말씀처럼 안 와요. 안 오는데 작년 3월로만 잠깐 시계를 돌려가봐도 불과 1년 3개월 전만 가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경락률이 얼마였냐면 경락률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정가라고 생각한 감정평가액 대비 얼마에 낙찰되냐면 80% 정도에 낙찰됐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싸게 샀다라는 그렇죠.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중간값이 9억 2천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세가 얼마냐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꼭 한번 했죠. 5억 5천이에요. 뭘 뜻하냐면요. 9억 2천짜리 중간값 정도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경락률 전세 5억 5천 80%로 빼고 그렇죠. 80%로 경락을 만약 받았다면 작년 3월에 운 좋게 그 자리에 계셨으면 80%대의 가격으로 받으니까 7억대 정도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평균 전세가 얼마다고요? 5억 5천이죠. 1억 5천만 그러니 있으면 그 정도 꼭 1억 5천이라고 하기보다는 1, 2억 정도의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적인 중간 정도의 괜찮은 아파트잖아요. 상당히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런 아파트조차도 경매 시장에서 한 차례 시장이 출렁거리고 어려움이 처할 때는 그런 물건들이 종종 나오는 게 세상 일입니다. 아이 불만 있어요, 박사님. 아니 지금 부동산 좋다고 한참 얘기해 놓고서는 빠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경매 공부하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지. 예비자님한테 제가 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왜 김쌤한테 한 거예요. 왜 저 보면서 돈 없는 김쌤이 아까 안 했대요. 네네. 그래서 얘기한 경매 거예요. 공부를 네. 네, 네, 저는 경매 공부. 김쌤 친구분들한테 네.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애정이 그런가요? 가는 거죠. 네네. 미래 세대들이 그러니까 고생하니까. 햇볕이 짱짱할 때 우산을 준비해라. 네네네. 그 그리고 말씀. 맞는 뭐 이미 말입니다.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즐기면 되는 거고요. 특히 올해도 올해지만 저는 사실 걱정이 내년이거든요. 네. 2021년, 22년 사이에 공급 절벽이 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거기도 주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공급이 이제 줄어드니까. 선거는 또 있지, 그죠? 아니 뭐 그 선거도 뭐 있지만 그거는 이제 먼 훗날의 연애인가요? 일이고 네. 일단 내년에만 봐도 공급이 대단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또 인허가 통계를 봐도 그렇게 크게 는다라는 걸 발견할 네. 수가 없으니까 정부 당국이 용산 기지창 그 금싸라기 땅을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네. 거기를 이 아파트 공급 또는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좀 이 타임렉 시차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주식에서 돈 번 분들이 이제 야 나 이번에 큰 돈은 아니어도 뭐 짭짤하게 벌었는데 자 그럼 부동산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라고 제가 김쌤한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 게 네네. 가격이 뭐 맞아요. 조정을 받아야 사라 그렇지 맞아요. 네. 이미 돈도 뭐 없어요. 급등한 데서 거기서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분위기인데 음. 여기서 사세요 소리는 여력 있으신 분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매매지만 네네. 지금 차입도 되게 어려워져 있는 여건이라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식이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너무 빨리 발을 빼지 말고 함께 경매 공부하며 네, 함께 또, 경매 공부하며. 수년 내에 또 기회가 또 안 온다는 작년 3월 같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언제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럼요. 예. 올해 1월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네. 1,400포인트, 삼성전자 3만 원대에서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누가 근데 막상 생각했습니까? 오면 두려운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예, 아까 이야기했던. 공포를 갖는 게 문제죠. 준비를 그런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오고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음.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지 버리고 가지 않더라. 데리고 아, 가는 그래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고. 어쨌든 네. 정리하면 네네. 유동성이 전문 용어로 장난 아니다. 그러니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소외할 필요 없다. 부동산도 보는데 다만 돈이 무작정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면 부동산도 관심은 버리지 말고 네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식 쪽이 조금 더 유동성의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네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셨습니까? 네, 네. 열심히 했고 저는 네. 사실 그냥 어디에 돈을 넣어야 될지 네. 주식이든 부동산인데 그 자체만으로 사실 좀 저에겐 행복한 네, 고민이네요. 일단은 계좌 쓰고 이제 주식에 올인하는 걸로 하고 주식에 올인하는 돈 걸로 하고. 벌면 부동산 가는 걸로. 아, 네. 경매 그렇게 공부해서. 네, 경매 공부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주식 시장과 네, 부동산 시장 중 사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좀 또 있어요? 네, 또 있으세요?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거는 확실히 주식 시장이라는 저는 말씀이 주식이 더 좋아하고 확실히 예, 주식 시장이랍니다. 네. 부동산은 조정을 네. 안 받았다. 그러게요. 아, 네, 그리고 더 나가서 투자하기에 지금 많은 돈이 드는, 그러니까 돈을 자산이죠. 레버리지하기가 네. 어려운 음.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음. 여력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하시겠죠. 네, 근데 근데 저희 뭐 지금 시청자분들은 내가 수십억 들고 있는데 부동산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보다는 그렇죠. 주식 시장이 어떻게 이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더 나가서 부동산 시장 좀 조정이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았다라면 네. 일단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저도 실망했던 게 좀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예. 전혀 조정이 오더라도 굉장히 짧게 끝나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 부동산 시장 상황만 본다면 자칫하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조정보다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다만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시장은 가차없이 어디를 친다? 뒤통수를 친다. 이거를 투자자들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 이번 네네. 세션 정리하죠. 네. 네, 그럼 음. 동학 초보 개미가 동학 전투 개미가 되는 날까지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구독 꾹, 네, 구독고 좋아요 꾹 허리를 좀 틀어야 돼요. 네. 눌러주세요.